제 딸이 관에 누워 있는데 사위가 SNS에 올린 건 성공, 기분 최고였습니다. 제주도 바다에서 낚시대를 든 사위 조영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짙은 화장을 한 여성이 팔짱을 끼고 있었지요. 방금 잡은 생선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소주병과 맥주캔이 배 위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바로 2시간 전 제가 윤지에 관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을 그 시간의 말이에요. 어머니, 이거. 윤지 친구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나는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조영우의 비서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출장이라고요? 제 딸이 죽었는데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이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출장이라는 게 제주도 골프장이고 중요한 계약이라는 게 다른 여자와의 바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비서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정장 소매에서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가 이곳의 국화향과 섞여 더욱 역겨웠어요. 제 하나뿐인 딸이 관 속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은 골프를 치러 갔다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조물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검은 표지가 차가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출장인 줄 알았어요. 사위가 설마 그런 인간일 줄은 몰랐거든요. 장례식장 2호실로 돌아왔을 때 윤지의 영정사진이 국화꽃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6살 때 찍은 사진이었지요. 그때 윤지는 약대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 저에게 첫 월급 봉투를 건네며 말했었어요. 엄마, 이제부터 내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아이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제 통장에 넣어주고 겨울이면 무릎 보호대며 핫팩이며 챙겨주고 제 생신마다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들고 정읍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지요. 윤지는 정말 효녀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큰 쇼핑백을 들고 와서 엄마 이거 드세요라면서 비타민이며 건강식품이며 잔뜩 가져다 줬어요. 제가 돈 아깝다, 엄마는 괜찮다 해도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하면서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했지요. 여름에는 에어컨까지 사다 달아줬어요. 엄마, 더우시면 안 돼요. 몸에 안 좋아요라면서 설치비까지 다 내고 갔습니다. 저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잘 안 틀었지만 윤지 마음이 고마웠어요. 겨울마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사다 줬어요. 엄마, 추위 타시잖아요. 이거 입으세요라면서 제 어깨에 직접 입혀주기까지 했지요. 백화점에서 산 거였는데 얼마나 비쌌을지. 하지만 윤지가 워낙 간절하게 꼭 입으세요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혈압이 좀 높다고 했더니 혈압약은 물론이고 혈압계까지 사다 줬습니다. 엄마 매일 재보세요.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시고요라면서 사용법까지 꼼꼼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혈압 어때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하고 안부를 물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제 생신 때였어요. 윤지가 갑자기 엄마 한복 하나 맞춰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뭔 한복을 맞춰 돈만 아깝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재단사까지 데리고 가서 치수를 재고 원단을 고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분홍색 한복을 입고 생신상을 받을 때 윤지가 엄마 정말 예뻐요. 공주님 같아요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왜 우니? 그냥 엄마가 너무 고생만 하신 것 같아서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윤지 목소리가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혹시 그때부터 윤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 2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네 대형마트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고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 손끝이 거칠어지고 무릎이 까져도 참았습니다. 윤지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오전 7시가 되면 시장으로 달려가서 반찬 가게 일을 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여름엔 더위에 땀범벅이 되고 겨울엔 찬물에 손이 터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가 퉁퉁 부어서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았어요. 저녁 6시부터는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닦고 또 닦고 손톱 사이사이에 기름때가 끼어서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았지요.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래도 윤지가 공부하고 있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줬습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았어요. 연탄 가스비가 아까워서요. 대신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윤지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윤지가 엄마 춥지 않아요? 하면 안 춥다. 엄마는 안 춥다 하고 웃어넘겼지요. 실제로는 너무 추워서 밤새 덜덜 떨기도 했지만요. 제 옷은 10년째 같은 것들이었어요.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하는 옷들만 골라 샀습니다. 구멍이 나면 꿰매고 색이 바래도 그냥 입었어요. 대신 윤지에게는 백화점에서 파는 예쁜 옷을 사줬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윤지 원피스 하나를 사주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치과에 가야 할 이가 아파서 밤잠을 설쳐도 미루고 미뤘습니다. 치료비가 몇십만 원씩 나오는데 그 돈이면 윤지 한 달 용돈이 나왔거든요. 결국 어금니 2개는 뽑아야 했어요. 지금도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면 불편하지만 그때 그 돈으로 윤지가 친구들과 맛있는 것 먹었다고 생각하면 후회되지 않습니다. 적금 통장이 몇 개나 됐는지 몰라요. 1천만 원씩 모이면 깨고 또 모으면 깨고 윤지 대학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컴퓨터가 그 아이가 친구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가난한 집 딸이라고 위축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운 내 딸의 장례식에 사위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요. 사실 조영우가 윤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이 괜찮다고 하니까 참는다고 하니까 모른 척했습니다. 윤지가 결혼하고 나서 찾아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지요.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라고 말할 때마다 눈가가 부서 있었어요. 한 번은 윤지가 제가 정성껏 만든 깻잎김치를 가져갔는데 다음에 왔을 때 물어봤더니 먹었어요 라고 대답이 짧았어요. 나중에 수아를 통해 들은 얘기는 조영우가 그 냄새나는 시장 김치 좀 치워줘. 우리 집 냄새 다 밴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윤지가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윤지가 임신했다고 좋아하며 전화했는데 한 달 뒤에 엄마 아기가 없어졌어요 라고 울면서 연락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지만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에 억지로 떠밀린 것 같은 목소리였지요. 조영훈의 집에서 제 생신이나 명절에 초대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괜찮다, 바쁠 텐데 뭐라고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하는 장모는 창피해서 부를 수 없었나 봐요. 그래도 참았어요.
윤지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좋은 집에 시집가서 잘 산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니? 홍세란이요.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피부과 의사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지가 생전에 저한테 한번 말한 적 있어요. 형우 씨가 그 여자랑 오래전부터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배 위에서 전복을 까먹는 두 사람. 석양을 배경으로 어깨 동무하고 찍은 셀카.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제주도. 인생 최고의 하루.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딸이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는데 그 남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윤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갑자기 3일 전 밤에 윤지가 제게 걸었던 마지막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자꾸. 그때 저는 바빴어요. 시장 반찬 가게 마감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윤지야, 엄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해. 그게 제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윤지는 뭔가 말하려고 했었어요. 중요한 걸 말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윤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습니다. 혹시 그때 윤지가 하려던 말이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거리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바삐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게 다른 세상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그때 윤지가 말했었지요. 엄마, 나 커서 엄마 지켜줄 거야. 엄마 아픈 것도 다 낫게 해줄 거야. 사진 속 윤지는 앞니가 빠진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돈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또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윤지가 중학생 때 제 생신에 손수 뜬 목도리를 목에 걸어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툰 솜씨로 만든 목도리였지만 윤지가 몇 달 동안 밤마다 뜨개질을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엄마, 이거 메고 다니세요. 추우면 안 돼요. 너무 예쁘다, 윤지야. 고마워. 엄마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윤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뭐가 그리 고마웠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도 윤지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 목도리는 지금도 제 옷장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윤지가 죽고 나서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지만 오늘 집에 가면 꼭 꺼내볼 거예요. 그리고 윤지에게 약속하겠어요. 엄마가 꼭 복수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아이는 평생을 살았어요. 가난한 저를 위해서 시장 반찬 가게 하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다고,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지켜줘야 할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와 제주도에서 인생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내 딸이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던 것들,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것들,
시장 반찬 가게 아줌마라고 업신여김 당했던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내 딸은 그런 식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나 지금부터 그 인간들과 싸울 거야. 도와줄 수 있니? 네, 어머니. 윤지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가난한 시장 반찬 가게 아줌마라고 만만하게 봤다면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보여드리겠어요. 제 딸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장례식 날 다른 여자와 인생 최고의 하루를 보낸 그 인간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습니다. 딸아이의 물건을 정리하려고 장례식 후 딸 친구 수아와 딸 집에 찾아갔습니다. 윤지의 집 열쇠를 돌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락스 냄새였어요. 윤지가 평소 청소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강한 소독제 냄새가 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현관에 들어서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신발장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윤지가 그렇게 아끼던 하이힐들, 운동화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사위 조영우 것으로 보이는 값비싼 구두 몇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수아가 거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마치 이사 준비를 하다가 만 것 같았습니다. 윤지가 이사할 계획이라도 있었나요? 글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윤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 안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윤지가 늘 어수선하게 놓아두던 화장품들, 책들, 옷가지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방처럼 말이지요. 화장대 위에는 윤지가 즐겨 쓰던 립스틱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다 쓴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지가 평소 바르던 분홍색이 아니라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윤지가 이런 색깔 립스틱을 썼나?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윤지는 진한 화장 안 했거든요. 형우 씨가 싫어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지는 어릴 때부터 예쁜 것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왜 화장을 진하게 하지 못했을까요?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의외였습니다. 윤지의 개인 물건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낯선 여자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 향수, 고급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리고 명함 하나. 홍세란 피부가 원장.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이미 이 집에 자신의 물건들을 갖다 놓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윤지가 죽기도 전에 말이지요. 옷장을 열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지 옷들은 구석 한쪽에 몰려 있었고 대부분의 공간은 홍세란의 옷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값비싼 정장들, 명품 원피스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 옷 사이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해진 것으로 보아 오래 쓴 것 같았어요. 펼쳐보는 순간 윤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지요. 2024년 3월 15일. 세란이가 또 왔다. 내 화장대를 뒤지고 내 옷장을 열어보고 다녔다. 형우 오빠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내 집에서도 편할 수가 없다. 2024년 4월 2일. 형우, 오빠가 세란이 말이 맞다. 너는 너무 촌스럽다고 했다. 그래서 화장품을 바꿨다. 립스틱도 빨간색으로. 그런데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다. 2024년 5월 20일. 엄마가 보내주신 깻잎 김치를 세란이가 보고 이런 냄새나는 것들 좀 치워달라고 했다. 형우, 오빠도 그래. 우리 집 품격에 안 맞는다고 했다.
엄마 마음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2024년 6월 10일. 임신 소식을 세란이에게 먼저 들었다. 형우, 오빠가 세란이한테 먼저 말했다는 뜻이다. 내가 아내인데. 수첩을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냉장고에 이상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지야, 병원 가서 검사 받아. 세란 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곳으로. 형우.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윤지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나 무서워요. 그 병원이 뭔지 나중에야 알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윤지가 좋아하던 음식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이어트 식품들과 영양제들만 가득했어요. 유통기한을 보니 모두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윤지가 중요한 건 항상 냉장고 위에 숨겨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용돈도 일기장도. 혹시나 하고 냉장고 위쪽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제일 위쪽 선반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윤지 글씨로 엄마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딸아이는 제가 여길 볼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메어와 먹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윤지의 떨리는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만약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들어보세요. 형우, 오빠와 세란이가 나눈 대화들을 몰래 녹음한 거예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엄마를 사랑해요. 손이 너무 떨려서 USB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아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윤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형우, 오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세란 씨가 계속 우리 집에 와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고? 너 거울 좀 봐. 세란이 말이 맞아. 넌 너무 촌스러워. 내 아내로서 창피하다고. 그럼 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세란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맡겨둬. 저도 사람이에요. 제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내 집? 이게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산 집인데? 그 다음은 문 닫히는 소리와 윤지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형우야, 그 애 임신했다며? 홍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어떻게 하지? 당연히 없애야지. 우리 계획 망가져. 하지만은 무슨. 내가 아는 병원 있어. 조용히 처리해 줄 거야. 그 애한테는 검사라고 하면 돼. 윤지가 알면 어떡해? 모르게 하면 되잖아. 수면 마취 중에 하는 거야. 깨어나면 그냥 유산됐다고 하면 되고. 그래도는 무슨. 너 나랑 결혼할 거잖아. 그럼 그 애는 어차피 정리해야 할 문제야. 과거 음주, 폭행 사건으로 이미지 안 좋아서 가난하고 검소한 여성과 결혼한 거잖아. 겸손한 사위 이미지 연출하고 이미지 바꿨으니까 그 여자는 필요 없잖아. 알겠어. 세란이 뜻대로 해. 녹음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딸아이가 이런 빌어먹을 놈의 나쁜 용도로 결혼을 했다니요. 결혼 전에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잘 살거라고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수아도 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파일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란아, 윤지가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조심? 이미 이 정도까지 왔는데 조심은 무슨. 차라리 뭐, 사고로 만들면 되잖아. 계단에서 미끄러진다든지. 미쳤어? 그건 너무 뭐,
어차피 그 애는 우리한테 방해만 되잖아. 그리고 나이도 많고 애도 못 낳게 됐고 쓸모없어. 하지만 살인은 살인이 아니라 사고라고.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계단 바닥에 물 좀 뿌려놓고 그 애가 미끄러지게 하면 되잖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지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파일은 윤지가 죽기 하루 전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윤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형우, 오빠가 이상해요. 자꾸 계단 쪽으로 저를 밀어요. 그리고 세란이가 조심해서 다녀야겠네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 USB를 꼭 경찰에게 주세요. 제가 녹음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아요.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딸이 되지 못해서. 목소리가 끊어지고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정말로. 어머니, 수아가 제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 아이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경찰이 이걸 믿어줄까요? 조영우는 재벌가 아들이고 홍세라는 유명한 의사인데 가난한 시장 아줌마인 제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USB를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수아야, 나 이제 진짜로 싸울 거야. 그 인간들이 내 딸한테 뭘 했는지 온 세상이 알게 할 거야. 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윤지야, 엄마가 이제 알았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인간들을 처벌받게 할게. 반드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윤지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윤지가 쓰던 베개에서 희미하게 나는 샴푸 냄새를 맡으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윤지가 5살 때였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청소 일을 나가야 했는데 윤지가 열이 나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진료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다가 먹였지요. 엄마 아파요. 윤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약 먹여줄게. 엄마는 일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윤지가 나을 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날 저는 일을 빠졌습니다. 그 대신 하루 일당 6만 원을 잃었지요. 그 돈이면 2주일 생활비였는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 딸이 아픈데 돈이 뭐가 중요했겠어요. 윤지는 제 품에 안긴 채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아서 찬 수건으로 이마를 계속 닦아줬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열이 떨어졌고 윤지가 눈을 뜨더니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아픈 거 다 나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루 일당 6만 원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학예회가 있었어요. 윤지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 예쁜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옷을 사서 입는다면서 윤지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형편으로는 새 드레스를 사줄 여유가 없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예쁜 걸 골라봐도 다른 아이들 것보다는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워 바느질을 했어요. 제가 입던 분홍색 블라우스를 뜯어서 윤지 치수에 맞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레이스도 달고 리본도 달아서 최대한 예쁘게 만들려고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윤지에게 드레스를 입혀주면서 말했어요. 윤지야, 엄마가 만든 거라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와, 엄마. 진짜 예뻐요. 공주님 같아요. 윤지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좋아했어요.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몰랐지만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계회 날 윤지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연기했어요. 저는 객석 맨 뒤에서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거든요. 연극이 끝나고 윤지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제 드레스 진짜 예쁘다고 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했어요. 그때 윤지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밤새 바느질한 피로가 다 사라졌습니다. 윤지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학원에 다니는데 윤지만 혼자 집에서 공부해야 했거든요. 학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하는데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엄마, 저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윤지야, 미안해. 엄마가 돈을 더 벌어서 꼭 보내줄게. 괜찮아요, 엄마.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윤지는 이렇게 말했지만 가끔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올 때면 울상을 짓고 있었어요. 아마 학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소일에 반찬 가게 일, 거기에 저녁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까지 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지만 그래도 학원비를 모으기까지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윤지야, 이제 학원 다닐 수 있어. 정말요, 엄마? 와. 윤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윤지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윤지가 제일 똑똑하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학원 보내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윤지는 항상 그랬어요. 자신의 노력은 말하지 않고 제 덕분이라고만 했지요. 고등학교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과외도 받아야 하고 문제집도 사야 하고 온갖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기존 일에 더해서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 설거지 일도 했어요. 어느 날 윤지가 갑자기 울면서 집에 왔어요. 윤지야, 왜 우니?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친구가 그러는데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없고 엄마는 청소 일하고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윤지가 그런 소리를 들으며 상처받고 있었다니. 윤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줬으면. 아니에요,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다른 엄마들은 집에만 있는데 우리 엄마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시고. 윤지야, 엄마, 저 꼭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윤지가 잠든 후에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 딸이 이런 상처를 받으면서도 저를 위로해주고 있다니. 그때 다짐했습니다. 윤지가 원하는 대학에 꼭 보내주겠다고. 대학 입시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윤지가 원하는 약대 등록금이 1년에 1천만 원이었거든요. 4년이면 4천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적금을 모두 깼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 1,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했지요. 은행에 갔을 때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소득이 이 정도로는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발요. 제 딸이 꼭 약대에 가야 해요. 그 아이 꿈이에요. 하지만 규정상 저 정말 열심히 갚을게요. 일도 더 늘릴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결국 집을 담보로 해서 겨우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윤지의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빚까지 내서. 괜찮아, 윤지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때 윤지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대학 생활 동안 윤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도 항상 우수했고 장학금도 받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용돈 보내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엄마,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비타민 보내드릴게요. 윤지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저를 걱정해줬어요. 친구들과 놀러 다닐 나이인데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제 일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윤지야, 너는 쉬어.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엄마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윤지는 시장에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반찬을 포장하는 일까지 도와줬어요. 그 고운 손이 거칠어질까봐 걱정되었지만 윤지는 전혀 싫어하는 기색 없이 일했습니다. 윤지가 약사 면허를 따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지요. 엄마, 제가 이제 돈 벌어요.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첫 월급을 받은 윤지가 제게 봉투를 건네며 했던 말이에요. 봉투 안에는 월급의 절반인 1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윤지야, 이건 너무 많아. 너도 써야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요. 이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죠. 그때부터 윤지는 매달 빠짐없이 용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제 생신 때마다 선물도 사다 줬지요. 무릎 보호대, 혈압약, 따뜻한 옷들. 제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알아서 챙겨줬어요. 엄마, 혈압은 어때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엄마, 겨울이니까 이 패딩 입으세요. 추우시면 안 돼요. 엄마, 이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꼭 드세요. 윤지는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해 줬어요. 자신보다 저를 더 우선시하는 딸이었지요. 그런 윤지가 조영우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됐어요. 너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재벌사위에게 제가 해줄 혼수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윤지가 행복해한다니까 찬성했지요. 엄마, 형우, 오빠가 저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행이다. 윤지야, 그래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알겠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결혼 후 윤지는 점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고 가끔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어두웠지요. 윤지야, 혹시 뭔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요.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네, 엄마.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윤지가 정말 괜찮다고 할 때 그냥 믿지 말고 더 파고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윤지와 통화했던 그날 밤을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자꾸. 윤지야, 엄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해. 엄마, 미안해, 윤지야.
손님이 와서 정신이 없어. 나중에 꼭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손님에게 5천 원짜리 팔았는데 그게 뭐라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딸과의 통화를 못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시간을 내서 윤지 얘기를 들어줬다면,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집에 와라고 했다면, 윤지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자꾸만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내가 더 잘 살았다면, 윤지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윤지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인간들이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모르고 있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할 거야. 그 인간들이 너한테 뭘 했는지 온 세상이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벌을 받게 할 거야. 윤지야, 엄마를 믿어줘.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내 편이 돼서 싸워줄게. 엄마가 너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아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윤지의 USB와 일기장, 그리고 집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 파일들은 불법 녹음이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고인이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은 이미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재조사를 하려면 명확한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물증이요? 이게 물증 아닌가요? 저는 USB를 흔들며 말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홍세란 원장은 현재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의사분이시고 조영우 씨는 청우그룹 임원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역시 가난한 사람의 말은 믿어주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제 딸은 그냥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 제 딸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최선요? 이게 최선인가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수아가 제 팔을 붙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그 인간들이 내 딸을 죽이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때 수아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인데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요? 그런 사람들 만날 돈이 어디 있어요? 상담비는 제가 낼게요. 윤지를 위해서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수아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틀 후, 저는 수아와 함께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정하영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희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홍세란 원장 부분이 문제입니다. 환자를 속여서 낙태시킨 것,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에요. 정 변호사는 USB를 다시 한번 재생해보며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조영우 씨의 발언들도 협박과 학대에 해당합니다. 비록 불법 녹음이라 법정에서 직접 쓰기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언론입니다. 요즘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 여론을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경찰이 안 믿어줘도 국민들이 믿어주면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우선 홍세란의 병원부터 조사해보자고 했어요. 의료진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부 증언을 받으면 되죠. 며칠 후 정말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홍세란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저 홍세란 원장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박 간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홍 원장은 환자들을 속여서 불필요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임신한 여성들한테. 임신한 여성들한테 뭘 하는 거죠? 검사라고 속여놓고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환자는 모르게 수면 마취 중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딸도 그렇게 당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홍 원장은 연구비도 횡령했어요.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가짜 영수증도 만들고 박 간호사는 계속해서 홍세란의 비리를 폭로했어요. 불법 시술, 연구비 횡령, 환자 기록 조작까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네, 제가 몰래 복사해둔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증언할 의향이 있어요. 그 다음은 조영우 차례였습니다. 정 변호사가 청우그룹 내부를 조사해 본 결과 역시나 문제가 많았어요. 조영우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을 유용했어요. 수십억이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홍세란 원장 병원에 투자도 했고 본인 명의로 제주도에 펜션도 샀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조영우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홍세란과 함께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윤지는 그 모든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거고요. 내부 고발자도 있습니다. 청우그룹 회계팀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조영우 씨의 불법 행위를 증언할 수 있다고 해요. 점점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언론 작전도 세밀하게 계획했어요. 우선 지역 신문사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언론사로 확산시키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론을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 언론사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며칠 후 첫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유명 피부과 원장, 불법 의료행위 의혹. 기사는 작았지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댓글들을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의사가 TV에 나와서 건강 강의를 했다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반격이 시작됐어요. 홍세란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온 거였습니다. 윤말선 씨,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습니다. 홍세란의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아든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정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기사가 나왔어요. 청우그룹 임원, 회사 자금 횡령 의혹. 이번에는 조영우에 관한 기사였어요. 그러자 온라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재벌들은 다 똑같네. 부인 죽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랑. 이런 놈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공유도 많이 됐어요. 그러자 더 큰 언론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박 간호사의 실명 증언이었어요. 그분이 용기를 내서 방송 인터뷰에 응해준 거였습니다.
홍세란 원장은 환자들을 속여서 불필요한 시술을 했습니다. 특히 윤지 씨 같은 경우 박 간호사가 방송에서 직접 증언하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홍세란의 병원 앞에는 피해자들이 몰려들었고 조영우가 다니는 회사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제서야 수사기관이 움직였어요. 윤지 씨 사건을 재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드디어 내 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큰일이에요. 조영우가 도망갔어요. 뭐라고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영우가 며칠째 출근을 안 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해요. 집에도 없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인간이 도망을 친 거였습니다. 홍세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문 닫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 인간들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야, 그 인간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해. 어떻게 찾을까요? 몰라. 하지만 반드시 찾을 거야.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때 정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요즘은 숨을 곳이 많지 않아요. 공항도 감시하고 있고 계좌도 추적하고 있어요. 곧 찾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설사 해외로 도망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여론이 형성됐거든요. 돌아와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래, 이제는 그 인간들이 숨을 곳이 없을 거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 윤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그 인간들을 잡아서 벌받게 할게. 내가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거야. 이제 거의 다 왔다. 일주일 후 조영우와 홍세란이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출국금지 조치로 막힌 거였어요. 어머니, 잡혔어요. 둘 다 잡혔어요. 수아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그 인간들을 잡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구속된 조영우와 홍세라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유족의 억측에 불과합니다. 법정에서 조영우 측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윤지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홍세란 원장의 의료행위도 모두 정당한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정당한 치료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제 딸을 속여서 아이를 죽인 게 정당한 치료라고요? 방청인은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그 인간들이 제 딸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아세요? 결국 법정에서 쫓겨났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은 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영우 측에서 저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한 거였어요. 윤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우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내용 증명을 받아든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손해배상 금액이 5억 원이었거든요. 5억 원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정 변호사에게 울면서 말했지만 그분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협박용 고소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님을 겁주려는 거죠. 그래도 5억 원이라니. 걱정 마세요. 저희도 맞서 싸울 거예요.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혹시 제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럼 윤지의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 플레이도 시작됐어요. 조영우와 홍세란 측에서 대형 PR 회사를 고용해서 여론 조작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윤말선 딸 죽음 이용해 돈 뜯어내려 해. 가난한 장모의 무리한 고소, 재벌 2세 타깃, 전문의와 무학시장 상인,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온라인 기사 제목들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느새 저는 돈을 노리는 나쁜 장모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무고하면 안 되지. 증거도 없으면서 명예훼손만 하네. 가난하다고 해서 남 돈 뜯어내려 하면 안 되지. 며칠 새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저는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었고 그 인간들은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말선이가 좀 과한 거 아니야? 아무리 딸이 죽었다고 해도 그렇지. 요즘 뉴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 시장에서 반찬 가게 일을 할 때도 손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하기도 했지요. 아줌마, TV에서 봤는데 진짜예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귓속말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어느새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말선 씨, 미안한데 당분간은 다른 데서 반찬 사 먹을게요. 요즘 소문이 좀 그래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노랬어요.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막으려고 한다는 건 저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수아야, 나 방송 인터뷰하고 싶어.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해도 해야 해. 내가 직접 나서서 말해야 사람들이 믿을 거야. 정 변호사도 말렸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그래서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윤지가 사준 분홍색 한복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으면 용기가 날 것 같았거든요. 윤지야, 엄마가 내 한복 입고 가서 꼭 이길게.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너무 밝았고 앵커의 표정도 차가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지 씨 사망 사건의 유족, 윤말선 씨를 모셨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윤지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 딸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가난한 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거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머님이 금전적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전적 목적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뭘 바라겠어요? 제 딸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최소한 그 인간들이 벌을 받기라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증거요? 제 딸이 목숨 걸고 남긴 녹음이 증거 아닌가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 걸 남겼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저는 가난한 시장 아줌마예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하지만 제 딸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인간들이 제 딸한테 뭘 했는지 온 국민이 알아야 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온라인이 다시 뒤바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 저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진짜인 것 같은데. 가난한 엄마가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저 눈물이 연기 같지 않은데.
재벌들이 언론 조작한 거 아니야? 댓글들이 다시 저희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방송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방송국 사건 취재 프로그램에서 단독 취재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들이 홍세란 병원을 직접 취재하고 조영우 회사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홍세란 병원, 불법 의료행위 정황 포착. 청우그룹, 수십억 횡령 의혹 심화. 전문 기자들이 파헤치니까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홍세란이 다른 환자들도 속여서 불법 시술을 했다는 것, 조영우가 회사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어요. 홍세란, 조영우 구속영장 신청.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윤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윤지야, 드디어 그 인간들이 잡혔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던 날, 저는 윤지가 만들어준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갔어요. 그 따뜻함이 제게 힘을 줄 것 같았거든요. 피고인 홍세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7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피고인 조영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영우가 저를 뒤돌아보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주도 못 가겠지? 그 한마디에 조영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 딸 윤지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그렇게 죽게 만든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딸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윤지야, 엄마가 늦었지만 내 원수 갚았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아의 어깨에 기대어 펑펑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내 딸,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간들이 드디어 벌을 받았어요. 윤지야, 엄마가 해냈다. 정말 해냈어.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아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윤지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봉투 겉면에는 윤지의 글씨로 엄마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윤지가 한 달 전쯤에 저한테 맡기면서 형우 씨랑 이혼하게 되면 엄마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혼이요? 네, 윤지가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열 수가 없었어요. 수아가 도와주면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는 건 제 이혼이 순탄치 않았다는 걸 거예요. 이 세상에 없을 거고요. 엄마는 늘 제 편이셨으니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을 거예요. 맞죠? 역시 우리 엄마예요. 전 처음부터 엄마가 이길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 이 통장은 제가 결혼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형우, 오빠 몰래 조금씩 모은 거예요. 원래는 이혼할 때 독립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쓰세요. 이 돈으로 서울에 작은 집 하나 사세요. 정읍에서 혼자 사시는 거 보기 너무 안쓰러웠어요. 서울에 오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서울에 계시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엄마, 저
저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죄송했어요. 제가 없었다면 엄마는 더 편하게 사셨을 텐데. 하지만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딸로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약사가 되어서 첫 월급을 드릴 때 엄마가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저야말로 그런 엄마의 딸이어서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제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36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가득 찬 36년이었으니까 충분해요. 그리고 엄마,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이제까지는 저를 위해서 사셨으니까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사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쁜 옷도 입으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혹시 외로우시면 좋은 분을 만나도 좋고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분명 잘 키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건 정의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가난하고 힘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하세요. 엄마의 딸 윤지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 세상이 흐릿해졌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3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윤지가 결혼 후 3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신은 아껴가면서 말이지요. 윤지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죽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저를 걱정했던 딸,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계획해서 저를 위한 준비를 해둔 딸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윤지 말대로 서울에 집 보러 가실래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윤지가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일주일 후 수아와 함께 서울 집을 구경 다녔어요. 윤지 돈으로는 큰 집은 어렵지만 작은 원룸 정도는 살 수 있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보러 갔을 때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전망도 좋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좋다. 윤지도 좋아할 것 같아.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따님이 효녀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네, 정말 고마운 딸이었어요.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 잠을 잤어요. 윤지 사진을 벽에 걸고 그 앞에 작은 상을 차려놨습니다. 윤지가 좋아하던 딸기와 우유, 그리고 제가 만든 된장찌개 한 그릇도 올려두었지요. 윤지야, 엄마가 서울에 왔어. 내가 원하던 대로. 사진 속 윤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윤지가 다니던 약국에서 전화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지 씨가 생전에 저희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요. 부탁이요? 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이걸 드리라고 하면서 맡겨둔 게 있어요. 또 다른 선물이었어요. 약국에서 받아온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강아지 인형과 펫샵 상품권이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혹시 외로우시면 이 상품권으로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하세요. 엄마는 동물을 잘 돌보시니까 분명 좋은 가족이 되실 거예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또 울음이 터졌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제가 외로울까봐 걱정했던 딸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에 펫샵에 가서 작은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갈색 털을 가진 말티즈였는데 윤지를 닮아서 눈이 예뻤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윤지가 저에게 준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으로 말이지요. 희망이는 정말 똑똑했어요. 제가 우울할 때면 옆에 와서 꼬리를 흔들어줬고 산책할 때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마치 윤지가 보낸 천사 같았어요. 어느 날 희망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석양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윤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TV에서 봤던 분 아니세요? 돌아보니 6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어요. 아, 저 윤지 어머니 맞으시죠? 제가 그 뉴스 다 봤어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딸이 있는데 어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정의감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니까 우리도 용기가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줬다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윤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희망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지야, 엄마가 요즘 많이 웃고 있어. 내가 준비해둔 선물들 덕분이야. 사진 속 윤지가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그 인간들은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을 거야. 이제 제주도는 꿈도 못 꾸겠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윤지야, 엄마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고 희망이랑 여행도 다닐 거야. 희망이가 작은 소리로 컹컹 짖었어요. 마치 윤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에서 윤지를 만났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윤지야, 너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고마워.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제목까지 행복하게. 그럼 윤지야, 엄마가 꼭 그렇게 할게. 꿈에서 윤지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지금은 희망이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희망이 밥을 주고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쉽니다. 가끔 윤지가 보고 싶을 때는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희망이가 옆에 와서 제 마음을 달래줍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싸우지 않았다면 그 인간들은 지금도 떳떳하게 살고 있을 테니까요. 윤지야, 엄마가 해냈지? 내가 믿어준 대로 끝까지 싸워서 이겼어. 이제 너는 편히 쉬어도 돼. 엄마는 내가 남겨준 사랑으로 잘 살아갈 테니까. 고마워, 윤지야.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내 딸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